비트윈의 오랜 유저이자 회원 탈퇴를 되게 여러 번 예, 많은 계정을 갖고 있고 정지된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메신저로서의 카카오보다 더 많이 시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가 시장이 갑자기 그냥 세계가 바뀐 거죠. 네. 이제 모빌리티로 되게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전에 못 느끼던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키워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시장을 다 선점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시장에 도전하는 것 자체는 그런 매력도가 되게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난이도는 훨씬 높죠. 경쟁자도 많고 이미 잘 산업을 구축해 놓은 큰 회사들도 많이 있고 그들과 이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시장의 파이를 점점 키우고 과거에 없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회사가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소카 와서 제일 재밌었던 점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랑 온라인 쪽에 이제 한정적으로 세계를 바라봤었는데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차량을 직접 운영하면서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과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정비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거기서 얻을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크기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임팩트의 크기 그 자체가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온라인 세계만 갇혀있지 않고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실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들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좀 희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내공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VCNC도 잘 성장한 회사였지만 이제 소카는 팀원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제 운영하는 뭐 자산이나 창업자라는 아이덴티티에서 이제 경영자라는 아이덴티티 롤을 바꿔가면서 성장을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좀 어떻게 다르고 역할의 변화를 어떻게 잘 해오셨어요? 저는 그게 뭐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네. 저는 창업가 출신 경영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하면서 그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화수분 같은 생각들과 계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자신이 행복함을 느끼는 이런 DNA가 기업에 잘 녹아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소카를 맡은 이후부터도 뭐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 안에서 실패도 해보고 잘 되는 것도 나오고 안 되는 것도 나오고 여러 사이클을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창업한 거랑 사실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얼만큼 내가 잘 평가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더 많은 조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얼라이먼트를 만들어서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사에서 체계와 시스템과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가 출신의 이제 경영자로서는 더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는 계속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회사와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만든다라는 부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갖고 뭐 회사든 개인이든 성장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졌어요. 본인의 장점은 뭐고 그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또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걸 이제 노력으로 메꿀 수도 있고 이제 구조적으로 채워 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걸 명확히 알고 못하는 거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가 그나마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뭐 못하세요? 되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대단히 센스 있는 브랜딩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제품 자체를 더 돋보이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품을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잘 만드는 분들이 회사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뭐 초기에 시장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거나 그거를 디스럽트 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은 뭐 제가 잘할 수 있을지언정 그걸 디테일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더 편의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잘하시는 분들 더 많아요. 뭐 기술 개발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 훨씬 많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저보다 잘한다는 걸 잘 인정하고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회사의 구조를 잘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번 겪어봤던 일들에 대한 그 레슨 런드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 회고를 통해서 이게 뭐 정말 제품 개발하듯이 어떤 프로덕트 런칭하고 잘 됐으면 왜 잘 됐는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회고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회사가 계속 노하우랑 암묵지를 쌓아 나가는 것처럼
개인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저도 항상 맞는 의사결정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의사결정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대신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왜 잘못됐는지 다시 회고하고 그거를 충분히 인정하고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를 드라이브하는 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정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뭐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강점 아닐까? 네. 타다가 이제 처음에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타다 금지법 이후로 한 차례 이제 위기를 맞았었고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저는 뭐 궁금했던 게 이 스타트업은 기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세가 많이 꺾였었을 것 같거든요. 꺾였던 기세를 어떻게 다시 살렸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 뭐 아무튼 피와 살을 깎는 고통들이 되게 당연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코로나도 같이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 회사가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어찌됐건 회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분들과는 최대한 많은 소통을 하면서 사실 그 팀의 힘으로 좀 이겨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남아서 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는 결국에는 회사에서 풀고 싶어하는 문제랑 회사의 미션이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걸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미션을 믿고서 사람들이 남은 거고 그 미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같이 힘을 뭉쳐서 다시 다른 방법으로 도전해서 그 문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많은 소통을 했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어찌됐건 지금 어려운 것들은 맞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결국 그 문제가 현재 해결됐냐 그게 안 풀리고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서 소카든 VCNC든 그때 당시에 남아 계셨던 분들이 엄청 의기투합했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좀 이겨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사람들이 안에서 되게 단단해진 것 같고 내공도 많이 쌓였고 한번 그걸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랐을 것 같거든요. 이제 다 CEO만 쳐다보고 있을 테고 CEO는 그 상황이 처음이고 되게 감정적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리더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일단은 그 첫 번째는 회사를 생존시키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 회사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비용을 줄이는 일인지 뭐 쓰고 있던 돈 중에서 어떤 것들을 잠그는 일인지 마케팅을 뭐 끄는 일인지 전체적으로 회사의 몸집을 줄이는 일인지 아니면 자산을 매각하는 일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 중에서 판단을 해서 회사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걸 왜 하고 있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사적으로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한 좀 얼라이먼트를 만드는 거.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미션을 바라보고 있고 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두고 벌어둔 시간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존재하고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안 상태에서 그 다음 그 해결책을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기를 좀 돌파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회사의 생명력을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하는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에도 이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고 무엇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는지에 대한 그 미션에 대해서 얼라이먼트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벌어놓은 생존 기간 동안에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뾰족하게 해결책을 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처음 겪어보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조언은 주변에 있는 저도 창업자분들한테도 많이 구하기도 하고요. 전임 대표였던 이재용 대표님한테도 그때 당시에 조언도 많이 구하기도 했었고요. 정말 그냥 너무 심플한 것이 어찌됐건 회사가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고 초기에 이제 계속 고속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어떤 정도의 적자를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용을 여러 가지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생존을 해야 되는 되게 급박한 상황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올바르게 숫자를 보고 있던 CEO라고 하면은 이거를 줄이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몇 달 동안에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자금이 더 마르고 투자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점에서는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회사의 런웨이를 2배 이상 늘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데이 원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코스트 커팅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로 줄일 수 있는 거, 뭐 우리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리스트업을 하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우선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 정리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얼마 정도의 시간을 더 벌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한다. 이게 딱 순서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 너무 물러터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안 가셨기 때문에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정말 물에 빠지면 어찌됐건 생존하기 위해서 헤엄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헤엄을 치는 과정에서 어찌됐건 본능적으로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이브하게 보면 안 되고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 냉정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결정을 못하면 그게 진짜 위기로 회사를 몰고 가는 것 같거든요.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같은 고민 한 달, 2달 한다고 더 좋은 결론 안 나거든요. 100% 확신을 못 할지언정 7, 80%의 확신이 있으면 결정한 내용은 따라갔고 그거에 대해서 빠른 실행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들하고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솔직하게 하는 거죠. 당연히 뭐 우리가 이런 상황인 거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나는 ABC라는 보관을 갖고 있어서 오늘부터 A를 시작할 거고 일주일부터는 B를 시작할 거고 2주일 뒤부터는 C를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회사가 얼마 정도의 더 생명력을 갖게 되고 이 기간 동안 나는 이런 이니셔티브를 갖고서 회사를 발전시키고 전체적으로 뭐 수익 구조를 좋게 만들 건데 이거를 하겠다. 이 사회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공감이나 컨센서스를 가진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회복 탄력성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저는 진짜 회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막 생존을 해야 됐어갖고 뭔가 그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있을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게 이제 되게 사치였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냥 회사를 생존시켜야 된다. 그거에 이제 완전 몰입해서 이제 그 방식만 가지고서 회사를 턴어라운드 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거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잘 동작하기 시작을 했고 무너지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됐죠. 되게 특이했던 게 저도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코로나 때 소카 어떻게 됐지? 분명히 안 좋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성장을 했더라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낸 거예요? 더 집중한 거죠. 우리가 이 카셔링 서비스의 미래를 더 믿고 데이터도 훨씬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걸 기반으로 없는 수요도 계속 만들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더 탈 수 있도록 차를 더 증차하기도 하고 코로나 심해져 갖고 사람들 안 나올 것 같으면 길게 빌려 탈 수 있도록 뭐 만들기도 하고 없는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코로나가 좀 극복되면서 이미 있는 수요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게 시너지가 더 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 같거든요. 어려울 때 만들어놨던 이 힘들이 좀 켜켜이 쌓이면서 하나의 레이어로서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타다의 매각도 약간 그런 집중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고 좀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고속 성장기에 들어가면서 더욱더 이걸 키워나갈 수 있고 그걸 더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IPO라고 하는 이 스태핑 스톤을 한번 넘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타다는 원래 그 페이지를 맞춰서 잘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한번 서비스를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다시 초창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서비스가 이제 페이즈가 안 맞게 된 거죠. 이 타다 같은 서비스는 오히려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적자를 보더라도 규모를 키워야 되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상장을 준비하는 페이지에 있는 소카라는 서비스랑 같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었고요. 조금 더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갖고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파트너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토스가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되어서 현재는 이제 토스가 이제 일대 주주로 지금 타다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죠. 상장 준비 어때요? 네, 빡세요. 이게 이제 또 장이 또 좋을 때랑 안 좋을 때랑 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또 이제 시장이 한창 어려운 한복판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뭐 상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상장은 저희 회사가 걸어가야 될 훨씬 더 긴 역사에서 되게 일부이고 과정인 건데 시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좋아질지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약간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손해 보더라도 저희가 상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자금 조달을 하고 이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 이유 같은 게 있어요? 펀드 만기가 돼가지고 막 주주들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사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쉽게 턴어라운드가 안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혹은 우리의 이제 업사이드 성장을 더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들을 M&A 하기에도 앞으로의 기간 동안이 훨씬 더 적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오히려 좀 움츠리고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자금과 회사의 체력을 확보를 해두고 그를 바탕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1, 2년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2, 3년 뒤에는 회사가 훨씬 더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는 회사로 발전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이기는 베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공모 자금을 이제 M&A나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 같은 데 쓸 거다. 네, 그렇죠. 어려운 시기지만 이제 남들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럼요. 또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부터는 이제 이익도 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자금도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이 오히려 움츠러들고 충분한 성장보다는 이제 생존 모드에 돌입하게 됐을 때 우리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시장에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IPO 얘기 나오니까 뭔가 훈련된 말투. 오늘 기자회견하고 와서 근데 이건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이제 뭐 소카 다 쓰는데 더 그렇게 막 엄청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매출 한 31% 정도 성장했었고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한 38% 정도 성장했거든요. 룸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신차를 안 사면서 결국 차를 소유하는 것 대신에 카셔링을 쓰고 있는 매크로한 트렌드 자체가 계속적인 성장 뒷받침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1가구 2차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컨카는 사실 가동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 카셔링 서비스 쓰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신차를 구매하는 패턴들을 바꿔나가면서 시장을 키워나가고 있어서 더욱더 큰 성장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게다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층이 굉장히 많이 다변화가 되고 저희가 카셔링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있지만 서비스 자체가 되게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차량 탁송해주는 부름 같은 서비스는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60% 정도 클 것 같아요. 주변에 속하진 없더라도 차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에 대한 편의성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법인 고객으로 대상으로 하는 그 저희 소카 비즈니스 같은 제품은 올해 이제 작년보다 한 2배에서 2배 반 넘게 클 것 같거든요. 이제 법인 고객들도 유치가 되면서 거기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폭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앱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더 연령층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로 들어왔어요, 작년도에. 그분들이 이제 이런 부름 같은 좀 더 고급진 서비스 더 많이 쓰고 고급 차종들 더 많이 쓰고 유저도 확장하고 이용하는 패턴도 확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지만 이걸 성공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그래도 가장 잘했던 의사결정은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잘했던 의사결정? 되게 어려운데 저는 그 시장의 판을 바꾼 소카와 M&A 했던 거 그게 이제 되게 큰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저도 그렇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시야나 그 다음에 내공을 더 쌓아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좀 첫 단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대신에 이제 고생은 직설나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남들이 안 겪을 만한 일들 너무 많이 겪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또 회사의 자양분이 되고 개개인의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M&A 같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그 M&A를 통해서 그냥 돈을 벌고 싶을 때는 별로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만약에 피인수된 회사 입장이라고 하면은 회사를 매각함으로써 그 모회사와 함께 더 큰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서 내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 사회적 임팩트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쟁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사실 그냥 일정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엑시트 하셨던 분들은 제 주변에는 그닥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는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M&A를 통한 그 행위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작을 만들 수 있는 M&A를 해야 그 사람 자체도 성장을 하고 그 회사 자체도 더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조직원들이 얻을 수 있는 행복 자체도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누군가에 대한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이 회사와 함께 하게 됐을 때 만들어내는 임팩트의 크기가 내가 혼자 할 때보다 충분히 커서 그거에 대한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해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소카랑 이제 M&A가 되기 전까지 제가 뭐 이재용 대표님이랑 알고 지낸 기간도 한 8년, 9년 뭐 이 정도 됐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M&A가 되게 빨리 이루어졌었고 반대로 이제 VCNC를 토스에 매각하는 당시에 있어서나 아니면 비트윈을 크래프톤에 매각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도 사실 그런 CEO들 간의 관계와 믿음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뭘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운을 잡기 위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 스스로에 대한 내공과 그 다음에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네트워크나 그거를 믿고서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게끔 충분히 내가 내실 있게 사업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들은 언제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들이랑 잘 결합되기 위해서는 경영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내가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서 쌓아 나가는 것 자체가 딜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진정성 있게 못 보여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라도 그런 기회를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사실 생각은 하고요.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보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찌됐건 존재하는 이유인 미션이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회사의 비전과 전략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체 구성원들과 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그 힘 자체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계속 고민하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과제긴 해요. 되게 어렵고 잘 안 돼요, 지금도. 근데 어찌됐건 그거를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뚫고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경영은 회사가 갖고 있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전체 구성원들과 어떻게 온라인을 만들어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카를 계속 잘 이끄실 거지만 만약에 뭐 지금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그대로 들고 와서 창업을 다시 한다면은 반드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과거에 이제 이런 경쟁에서 밀리거나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 좀 참패했던 일본 시장 진출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제가 미숙하지 않았다면은 뭐 하지 않았을 실수들이 너무 많아갖고 뭐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거를 다 올바른 결정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를 돌이켜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거를 이제 회고해서 다시금 그 일이 안 일어나게 만들고 하는 과정 자체가 그냥 저는 그 자체가 린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단순히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과 경영도 사실 어느 정도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보고 그게 맞고 틀리고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결판이 나면은 그를 인정하고 잘 되면은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회고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성숙하고 그 과정들이 쌓아져 나가면서 지금이 왔기 때문에 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또 배우는 것들과 얻는 것들로 하여금 거기서 또 성장하겠죠. 창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성장을 추구하는 창업자들한테 이건 정말 중요하더라, 이제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저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 충분히 할 수 있다. 당연히 나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아무리 훌륭한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실수 한 번을 안 하고 살겠어요? 대신에 그거는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구성원들에게 소통해서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 했으니까 이건 내 손으로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그럼 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또 다음으로 나아가야죠.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것들도 알고 있고요. 쉽지 않은 것들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하기 되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결정이었다는 거 인정하고 그거를 이행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계속 실수나 실패 연속이니까 그냥 인정하고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하다. 네, 인정하고 그거를 충분히 투명하게 소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잘못했었다. 네, 잘못된 의사결정했었고 이건 틀렸었다. 이런 것들은 잘 얘기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잘못했다고 막 회사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글쎄 뭐 워낙 많아갖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라든지 전체를 대상으로 뭔가 딜리버하는 타운홀 같은 거 할 때 뭐 전달하는 메시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최근엔 또 여러 가지 지적들 받아서 그런 것들도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걸 새롭게 시도해보자고 했을 때 이게 시장에서 안 먹히는구나라는 거 보고서 이제 서비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 내리거나 할 때도 제가 뭐 충분히 소통을 잘 하면서 못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돌아보면 되게 후회 많이 돼요. 그때 당시에 조금 더 투명하게 그 과정들에 대해서 뭐 잘 설명해주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만큼 내가 노력을 못 기울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요. 저도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뭐 거부하거나 이건 아닌데라고 핑계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이제 분들한테 나 이런 피드백을 들었는데 내가 다음에 똑같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뭔가를 이행하려고 할 때는 당신들이 나에게 피드백을 달라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바꿔 나가야죠. 그리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또 다시 이런 것들 리마인드하고 주변 동료분들한테 다시 그런 얘기 투명하게 하고 그분들의 피드백이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방식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잘 되다 보면은 사람이 금방 건방져져요. 저도 항상 그런 과정들 겪어 왔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잘 억제하거나 그 피드백을 주면서 그걸 눌러줄 거고요. 어려운 때에도 반대로 그 동료들이 주변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위기 같이 극복하게끔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그 팀을 잘 세팅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업을 12년 동안 해오셨는데 이게 창업이 뭔 것 같아요? 창업은 결국에는 시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거죠. 이게 창업이 아니면은 못할 만한 도전들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너무너무 풀고 싶은 문제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데 이게 나만 보인 것 같을 때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인 거고 그 문제를 푸는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그거에 대한 확장성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 성장과 향후 모습이 이제 그려지겠죠. 끝으로 이제 기업가 박재욱 또는 인간 박재욱은 좀 어떤 식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지금 현재 그냥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회사를 기점으로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서비스로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에 이제 초석을 다지는 회사 그걸 이제 만들어 나가는 사람 이런 걸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차를 사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임팩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으로나 도시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그런 임팩트를 만들고 싶습니다.